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드러난 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더는 자산을 쓸 수 없게 될 때까지 취약한 표적을 거듭 타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보로시스크는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약 한 달 전에도 치명적인 공격을 당했던 그 중요한 흑해 항구는 다시 한번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러시아 프리기탐이 크게 파손되며 러시아의 문제가 더욱 커졌습니다. 프리기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월 6일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 책임자 로버트 브로브디가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 드론 운용자들의 최신 공격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노보로시스크 항구의 흑해 함대를 집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러시아는 4년 실패 끝에 함대를 그곳으로 철수시켰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주요 군함 중 하나를 무력화했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를 맞추지 않습니다. 미사일은 허공에, 드론은 목표에 명중합니다. 브로브디는 우크라이나가 아드미랄 그리고로비치 함정을 잘못 지목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실제로 아드미랄 마카로프를 타격했습니다. 브로브디에 따르면 이 작전은 무인 시스템 부대 제1센터와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 간의 협력의 결과였습니다.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 모욕을 더하듯 브로브디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타격한 군함이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지만 그 방어 시스템이 자신들이 해야 할 유일한 임무조차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공 미사일이 목표물에 접근하는 동안 프리기탐 측면에서 직접 발사되었지만 이는 드론이 떠있는 군함을 공격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떠다니는 딱지. 아드미랄 마카로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건 흥미로운 방식이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100% 적절합니다. 이 군함은 흑해 함대가 세바스토폴에서 도망쳐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한 노보로시스크로 이동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에게 큰 골칫거리였기 때문입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우크라이나 최근 공격을 보도했습니다. 아드미랄 마카로프는 러시아가 건조한 프로젝트 11356R 브라베스니크급 호위함 3척 중 하나입니다. 이로써 흑해 함대에서 우크라이나의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군함이 되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종종 우크라이나 도시와 기반시설 공격에 사용됩니다. 최대 2500, 약 1550마일 사거리의 칼리브르 미사일은 노보로시스크에서 발사해도 우크라이나 내 대부분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도착하면 450kg, 즉 약 992파운드에 달하는 탄두를 투하합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지형을 따라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로 초음속 속도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칼리브르 미사일 제거가 최우선입니다. 러시아에 남은 칼리브르 미사일 발사 함정 중 하나를 타격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아드미랄 마카로프는 흑해에서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작전 가능한 군함이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함정을 영구적으로 무력화했다면 이는 푸틴에게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푸틴은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138발 미사일을 발사한 공습을 계속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 많은 미사일 발사 횟수조차도 전월 대비 52% 감소한 수치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이 얼마나 치열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드미랄 마카로프함에 가해진 피해 규모는 아직 평가 중이지만 이번 공격 이후 공개된 영상이 보여주는 대로라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군함 중 하나를 전투에서 제외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공격이 발표된 후 공개된 2분짜리 영상에서 우크라이나는 자국 드론이 러시아 호위함에 명중하는 장면과 이후에 다룰 다른 표적들을 타격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아드미랄 마카로프함이 필사적으로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 미사일들은 러시아 함선을 향해 돌진하는 우크라이나 드론에 전혀 닿지 못합니다. 그 영상은 우크라이나가 공격에 사용한 드론 종류에 대한 단서도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상당한 크기의 탄두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FP1과 FP2가 사용된 기종의 유력 후보로 떠오릅니다. FP1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노보로시스크까지 가야 하는 거리를 감안하면 FP2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용한 드론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만약 FP1이라면 흑해에 남은 러시아의 마지막 칼리버 미사일 프리기탐을 공격한 것입니다. 1600km, 즉 994마일을 비행할 수 있고 최대 120kg, 즉 260파운드가 넘는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드론으로 말이죠. 그 정도 화력을 적절히 표적에 투하하면 아드미랄 마카로프함을 작전 둘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드론이 사용되었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러시아 흑해 함대에 또 한 번 강력한 타격이 가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함대는 애초에 그렇게 잘 나가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흑해 함대는 러시아의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제대로 된 해군이라고 할 만한 전력은 없었습니다.
몇 척의 순찰정과 기뢰전 함정만으로는 러시아가 투입할 수 있는 미사일 탑재함과 다른 군함들을 상대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이 군함들로 우크라이나를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흑해를 장악하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완전히 차단해 키예프가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빼앗을 수 있으며 병합한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본토로 병력을 상륙시키기 위한 안전한 통로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게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4년이 넘었지만 러시아는 흑해를 장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사일과 드론을 영리하게 조합해 한때 모두가 두려워하던 러시아 함대를 막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드론은 전쟁 내내 개발되어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이제 흑해, 특히 노보로시스크에 갇힌 그 함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우크라이나의 최신 공격이 자신들을 겨냥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꼴이 되었습니다. 흑해 함대의 3분의 1 이상이 제대로 된 해군 전력도 없는 나라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근 공격으로 함정이 격침됐다면 아드미랄 마카로프도 그 피해 목록에 포함됐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흑해 함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비대칭 전술에 대처하는데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을 여러 번 증명해 왔습니다. 그 함대가 우크라이나 수출해주는 영향은 이제 미미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함을 자국의 수출 경로에서 성공적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드미랄 마카로프함 타격에서 알 수 있듯 우크라이나는 흑해 함대에서 멀리서 우크라이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함정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칼리브르 미사일을 발사하는 미사일 순영함과 프리기탐이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군함들을 무력화하면 흑해 함대는 러시아에게 수치스러운 데서 전쟁에서 완전히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아드미랄 마카로프가 불타오르면서 흑해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함정에 대한 공격 뒤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러시아 석유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었고 브로브디가 4월 6일 발표에서 언급한 또 다른 흑해 목표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덧붙이자면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세요. 아드미랄 마카로프는 흑해 함대의 큰 손실입니다. 러시아에 더 중요한 것은 흑해의 시바시 자가상승식 석유 시추 플랫폼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가 우크라이나 해군의 지원을 받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 함대로 파괴했어야 할 우크라이나 순찰정이 또다시 그 가치를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피해는 드론이 주고 있지만요. 키예프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공격 관련 보도에서 앞서 언급된 영상이 중간에 전환되어 아드미랄 마카로프 공격 장면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후 우크라이나 드론이 시바시 유전 플랫폼에 1차, 2차 공격을 가한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유전 플랫폼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 표적임을 보여줍니다. 영상은 러시아가 이 플랫폼을 자국 방공 레이더 거점으로 바꿨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공격에서 우크라이나의 목표가 바로 그것들이었고 우크라이나는 그 목표들을 여러 차례 타격했습니다. 이 영상은 드론 시점에서 시바시 플랫폼 충돌 순간을 촬영한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소형 보트나 무인 수상정으로 보이는 것들도 잠깐씩 포착됩니다. 투자가 더 가능성 높으며 우크라이나가 해상 드론을 시추 장치까지 보내고 그 드론에서 FPV 드론을 발사해 방공 레이더를 공격했다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FPV 드론의 모선 역할을 하는 해상 드론을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상 드론은 FPV 드론이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거대한 거리를 이동하면서 FPV 드론을 필요한 위치까지 운반합니다. 그 후 FPV 드론을 발사합니다. 시바시 플랫폼은 최근 이런 공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계속 사용하는 독특한 비대칭 전술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주요 군함이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 흑해 방공망으로 전환된 석유 시추 플랫폼도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며칠간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한 일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우크라이나는 노보로시스크에 있는 셰슈카리스 석유 터미널을 대규모로 공격해 항구의 주요 부두 2곳과 일부 송유관 제어노드를 파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이 항구에서 원유 적재가 완전히 중단되었고 이는 최근 몇 주 동안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러시아 석유 수출 부문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셰슈카리스 공격을 먼저 다루고 이후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셰슈카리스 석유 터미널을 공격해 우주에서도 보일 만큼 큰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푸틴이 정말로 걱정할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는 우크라이나 드론이나 잔해로 큰 화재가 발생해 시설 전체가 불타고 도시가 연기와 재로 뒤덮이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러시아 지도자가 정말로 걱정할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원유 수출의 25%에서 35%까지를 처리한다고 알려진 석유 터미널을 겨냥했다는 점입니다. 이 터미널은 우랄, 시베리아, 카자흐스탄에서 오는 원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샤슈카리스는 매달 300만에서 32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평시 기준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샤슈카리스는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의 약 20%를 차지했다고 키이우 포스트는 설명합니다. 즉, 여기는 러시아 주요 석유 허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0만 톤의 원유를 기준으로 삼아보겠습니다. 루이지애나 미드컨티넨트 석유 및 가스 협회에 따르면 해외 원유 한 메트릭 톤은 6.99배럴에 해당합니다. 4월 2일 러시아의 대표 원유인 우랄 원유는 배럴당 116.05달러라는 최고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ton의 6.99배럴을 곱하면 샤슈카리스가 매달 처리할 수 있는 원유가 2097만 배럴이 됩니다. 그 수치에 116.05달러를 곱하면 한 달에 24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것이 샤슈카리스의 러시아 내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유조 탱크를 직접 타격해서 가동이 중단되고 불타고 있습니다. 이 공격들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노보로시스크 항구를 상대로 감행한 가장 대담한 타격 작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는 약 50대 드론이 동원됐으며 단일 목표를 겨냥한 공격으로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시설 타격에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0대 드론 투입은 일부라도 방공망을 뚫고 목표를 타격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우주에서도 보일 만큼 밝게 타오르는 불길은 우크라이나가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4번째입니다. 곧 그 부분으로 돌아가겠지만 러시아가 심각한 석유 수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나요? 이것이 쉐시카리스 타격이 일회성 사건이 아님을 보여주는 힌트였습니다. 오히려 지난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발트해에 위치한 러시아 석유 수출 터미널을 연이어 공격하며 전쟁 중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명확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금전적 생명줄을 겨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3월 하반기 대부분 프리모르스크, 우스투르가 등 발트해의 러시아 석유 수출 터미널을 겨냥했습니다. 이 두 항구를 합치면 러시아 석유 수출 능력의 40%를 차지합니다. 매일 약 200만 배럴, 한 달에 6천만 배럴의 석유가 발트해 항구에서 출항하지 못합니다. 항구는 계속 불타고 수리 중이라 일부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우스투르가 화재는 핀란드에서도 보일 만큼 컸다고 합니다. 같은 매체는 또한 3월 25일에 핀란드만에서 약 50척의 선박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모두 정체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프리모르스크와 우스투르가 모두 재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러시아 석유 수익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는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TBP 월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시설을 지속적으로 타격한 결과 이란 인근 호르무즈 해협 폐쇄 이후 크렘린이 기대했던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 특수를 이미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3월 29일까지 이미 9억 7천만 달러의 수익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발트해와 흑해 항구를 계속 타격하며 석유 저장 시설을 파괴하고 해당 항구도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으며 샤스카리스 공격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전혀 속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러시아의 석유는 더 이상 팔 것이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불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러시아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한 전쟁 탓에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전쟁 자금에서 수십억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푸틴은 침공을 계속하려면 올리가르이들에게 남은 자금이라도 구걸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석유 터미널 공격의 핵심입니다. 프리기단 벽침과 방공 레이더 파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사력을 직접 약화시키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타격을 주는 건 이 터미널 공격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보기 드문 고유가 상황에서 잃는 모든 달러는 전쟁 기계에 쓸 수 없는 돈입니다. 푸틴의 자금이 바닥나면서 그 전쟁 기계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크라이나가 후방 깊숙한 곳을 더 많이 타격하기 쉬워지며 지상군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푸틴이 이제 최악의 상황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지난 6개월간 노보로시스크를 4번 공격했습니다. 가장 최근 공격은 3월 2일 샤스카리스 석유 터미널을 다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터미널의 7개 유류 적재함 중 6개가 파괴됐으며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항구 전체가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아드미랄 마카로프와 아드미랄 에센 역시 3월 2일의 이번 공격에 휘말렸습니다. 아드미랄 에센은 그 공격 후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발사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에서 표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드미랄 마카로프가 또 타격을 받아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평가 중입니다. 그 프리기탐의 칼리버 미사일 능력이 중단되어 이제 우크라이나는 흑해 함대가 그런 순항미사일로 자국의 도시와 국민을 공격하는 일을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월 6일까지는 우크라이나의 꽤 성과가 큰 시기였습니다. 크리기탐이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석유 시추 장비에 있는 방공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투자 목표물 격추로 흑해로 이어지는 더 안전한 공중 통로가 생겼고 머지않아 우크라이나의 심층 타격이 더 늘어날 것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샤슈카리스가 다시 불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 항구에서 러시아 석유 수출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받을 것입니다. 비록 블라디미르 푸틴이 직접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 항구들에서 러시아 원유를 실어가는 유조선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산산조각 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항구를 계속 공격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유조선들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발트해 지역의 선박들에게도 흑해에 있는 선박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소리치고 흥분했으며 그렇게 해서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푸틴조차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러시아는 끝났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잔혹한 통계가 러시아가 100년 동안 회복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드러나는 정신승리 수준은 한심합니다. 그리고 최악인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러시아를 그 지도자가 이끈 금융의 나락에서 구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크렘린이 수년간 숨기려 했던 것을 방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푸틴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지적한 뒤 마치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경제 성장이 불행하게도 2달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월에서 2월 사이 국내 총생산 GDP 이 1.8% 감소했다고 푸틴은 인테르팍스 보도에 따르면 경제문제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제조업과 전반적인 산업 생산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제 전반의 중요한 부문도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은 자신이 시작한 전쟁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결국 인정했습니다. 물론 그는 2026년 첫 2달만을 인정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 즉 GDP가 2025년에 단 1% 성장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이는 2년 연속 4%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거의 5%에 달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푸틴이 침묵으로 인정해도 작은 걸음도 의미 있습니다. 결국 GDP 감소는 푸틴이 만든 전쟁 경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푸틴의 결정이 러시아에 미치고 있는 모든 영향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요 통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푸틴이 언급한 1.8% 감소는 1월과 2월에 러시아의 GDP가 2025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 낮았다는 의미입니다. 그해 느린 GDP 성장에 대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이것이 러시아의 생각보다 더 큰 타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GDP는 계속 줄고 있으며 개선 전망도 없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1분기 GDP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진전일까요? 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러시아 과학원에 따르면 2026년 1분기에는 전년 대비 1.5% 감소할 전망입니다. 누군가가 수치를 조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러시아 중앙은행이 성장세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푸틴을 달래는데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그 질문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다시 푸틴으로 돌아가서 그는 러시아 GDP 급락에 대한 대단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내부의 경제 상황이 이렇다는 것이 어쩌면, 정말 어쩌면 자신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현재 경제 상황과 거시경제 지표의 추세가 왜 현재 기대치보다 낮은지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듣기를 기대합니다. 게다가 전문가와 분석가들 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의 전망과 러시아 중앙은행의 전망보다도 낮은 상황이라고 푸틴 대통령은 회의 중에 선언했습니다. 이 보고서들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주 용감한 러시아 경제학자나 아니면 참지 못하고 문제는 당신이에요 푸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스위프티 정도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상황과 자신은 아무 상관없는 척 행동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러시아 경제에 좋은 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라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회의 중에 푸틴이 자신 주변의 전문가들이 2025년 첫 2달 동안 러시아 경제가 크게 위축된 이유 중 하나로 달력을 지목했다고 밝히면서 현실 부정이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푸틴은 올해 1월에는 작년보다 근무일이 이틀 적었고 2월에는 하루가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틀리진 않았지만 정말 푸틴답네요. 근무일이 사흘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GDP가 1.8%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성장하고 있을까요? 영국도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 1월에는 실질 GDP가 0.1% 성장했고 2월에는 0.5% 성장했습니다. 크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일본, 미국, 주요 7개국 전체가 0.1, 0.3% 성장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는 세계 다른 지역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1.8% 줄었습니다. 푸틴이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가 잃은 추가 근무일 사흘을 마법처럼 얻었다고 주장하나요? 달력을 탓하는 건 변명 같고 현재 러시아 수치 설명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낮은 실업률도 또 다른 긍정적인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2.1%입니다.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와 함께 우리의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유연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푸틴은 회의에서 플랫폼 기반 고용이 발전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1%의 실업률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푸틴의 수치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낮은 수치조차도 푸틴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없습니다. 1월 10일에 유라시아 리뷰는 경제학자 발렌틴 카타사노프의 주장을 보도했는데 그는 2.1% 혹은 1월 당시 2.2%라는 수치가 러시아의 실업 규모 전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율에는 당국에 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는 고용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일이 줄어들거나 회사에 일이 부족해서 사실상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타사노프는 이런 문제들을 반영하면 러시아 실업률이 2배로 늘 것이라 말합니다. 푸틴이 그리는 장밋빛 그림은 현실과 다릅니다. 러시아 지도자에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죠. 푸틴이 말한 2.1% 실업률을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해봅시다. 설령 사실이라 해도 이것은 푸틴이 자신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푸틴이 러시아 경제에 좋은 일로 포장하려 하지만 사실상 노동력 위기 신호입니다. 기억하세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침공 이후 13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많은 남성들이 러시아 노동력에서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외교정책위원회에 따르면 러시아는 푸틴의 전쟁에 들어설 당시 이미 심각한 인구 및 노동력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조차도 매년 55만 명의 이주민을 받아들여야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쟁 부채를 고려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노동력 부족은 2024년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바로 그 해에 러시아 구인 사이트 슈퍼잡이 전국 기업의 73%가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시간은 훌쩍 넘겨 4월 16일 모스크바 타임즈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블리나가 러시아 기업들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직원 확보 경쟁에서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임금 인상은 기업 생산비를 높여 소비자에게 가격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이 국가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 실업률, 이 푸틴 주장만큼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푸틴이 수년간 이어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는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쯤이면 러시아는 수백만 명의 잠재적 노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러시아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인데 푸틴의 미화와는 달리 그 어느 것도 특별히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심각한 부분입니다. 러시아의 진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경제 부문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푸틴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계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저희의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러시아 내부에는 심각한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바로 이 채널에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푸틴의 지난 4년간 끔찍한 결정들로 러시아가 돌이킬 수 없는 금융 나락에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즈니스 활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투데이가 모스크바 타임즈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 조사 결과 러시아 기업 활동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기후지수 즉 BCI를 사용하면 0보다 높은 수치는 성장의 신호이고 0보다 낮은 수치는 하락의 신호입니다. 러시아는 1월에 BCI가 0.2였지만 2월에는 마이너스 0.1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우리는 이를 정체 상태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상황이 더 나빠질 뿐입니다. 중앙은행은 또한 2026년 1분기 러시아 대부분 산업에서 사업 수익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기록했으며 그 감소세는 달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산업 문제의 규모를 보여주는 추가 통계를 제시합니다. 러시아 국내 경제의 오랜 핵심이었던 건설업은 1월에 전년 대비 생산량이 16% 감소했습니다. 2월에는 추가로 14% 감소했는데 이는 2025년 4분기에 고정자본 투자액이 5.3% 감소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첫 두 달 동안 러시아의 제조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러시아의 상업 운송 화물 운송량은 2월에 급감하여 4,303억 톤킬로미터로 떨어졌는데 이는 2020년 즉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러시아 소매 판매이 정체되고 임금 상승도 둔화됐습니다. 2월에는 8%였으며 2025년 전체로는 13.5%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러시아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이제 큰 손실까지 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높은 임금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감안해 긴급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3월 30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 여러 공장이 주 3일 근무제로 전환 중입니다. 그 중에는 IZ 카르텍스도 있는데 이곳은 광산 굴착기 공장으로 이미 직원의 38%가 근무 시간을 단축한 상태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레닌그라드 지역에서는 8개 기업이 생산을 중단했고 16개 기업은 근무 일정을 줄였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산업도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부토바즈와 카마즈, 러시아의 두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는 각각 생산을 중단하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했습니다. 카마즈는 러시아 차량 판매가 급감함에 따라 2025년 여름에 했던 것처럼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11월 러시아 전차 제조업체 우랄바군자보드는 대규모 해고를 발표해 일부 부서의 직원 수가 50% 감소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건전한 기업이 내릴 결정이 아닙니다. 이 조치는 기업이 필수 주문을 받지 못해 지급불능에 가까워지고 결국 붕괴로 향할 때 내립니다. 더 넓게 보면 이런 기업 문제들은 러시아 연방 예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러시아는 비석유, 가스 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왔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등 여러 세금이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2026년 1분기에 비에너지 관련 사업에서 약 7%의 추가 수익만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러시아 연방 예산 지출은 17%나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는 4조 5,800억 루블, 즉 600억 달러의 예산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천억 달러를 쓰고 있는 시기입니다. 방금 석유와 가스에 대해 언급했죠. 에너지는 러시아 경제의 초석입니다.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이 창출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연방 예산 수입의 30-50%를 차지하며 에너지 산업 전체는 러시아 GDP의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비율로 볼 때 에너지 부문이 강할수록 러시아 경제 상황이 대체로 좋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부문이 약해지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러시아 자체에서도 보고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4월 8일 보도자료에서 러시아 재무부는 2026년 1분기 연방 예산 수입이 2025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비에너지 기업에 대한 세금으로 발생한 7.1%의 증가는 석유와 가스에서 발생한 수입의 부족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석유와 가스에서 발생한 수입은 2025년에 비해 45.4%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수입 감소의 원인으로는 낮은 유가가 지목되었으며 에너지 부문에서의 수입 손실로 인해 러시아는 7월 1일까지 금과 외화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에피퓨리 작전 결과도 러시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작전을 시작하자 이란 정권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란 항구를 봉쇄하고 해상 통로 교통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전 세계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의 약 20%가 매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봉쇄는 석유와 가스의 흐름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가격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에피퓨리 작전 기간 동안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에서 머물렀고 러시아는 그 사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더라도 러시아는 걸프 지역에서 나오는 석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국의 그림자 함대에 운송하는 각 배럴마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4월 9일 로이터는 러시아의 주요 석유세 수입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4월에 90억 달러로 2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겐 좋은 소식이지만 오래가진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합의하면 유가는 하락하고 러시아는 제재와 우크라이나의 자국 석유시설 공격으로 석유 가스 수익이 다시 감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경제 문제들로 러시아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단기 경기 부양뿐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해결되는 즉시 러시아는 다시 문제의 소용돌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CMASF라는 러시아 싱크탱크는 현재의 석유 상황이 본질적으로 큰 상처에 붙인 반창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우랄산 원유의 수출 가격 전망을 배럴당 81.6달러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2026년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단지 0.5%만 가속화시킬 뿐이며 전체 성장률도 1.3%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모든 징후가 2026년 러시아가 침체에 들어갈 것임을 보여줍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푸틴 자신이라는 점에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 금리는 여전히 높고 중앙은행은 조만간 큰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러시아 기업에 대한 투자는 2.3% 감소했으며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26년에도 추가 하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기업 투자는 해당 기업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가 줄어들고 이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뜻이며 결국 러시아 경제에 더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러시아에는 이를 상쇄할 만한 요인도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동력도 없습니다. 푸틴이 만든 건 러시아를 죽음의 소용돌이로 이끈 문제들 뿐입니다. 러시아가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푸틴이 절대 하지 않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것조차도 러시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실린 오피니언 기사에서 에스탄톨의 컨설팅 회사의 이사인 바실리 브로프와 하버드 대학교 데이비스 센터의 부연구원인 안드레이 야코블레프는 러시아의 경제 문제가 푸틴이 침공을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러시아는 2022년 훨씬 이전부터 민생보다 군비를 택했다고 두 사람은 썼습니다. 푸틴이 수년간 러시아의 권력과 자원을 지역 엘리트, 크렘린 측근, 대기업에 집중시켜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도 소시민들이 나눠 가질 것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지금은 그마저도 더 적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사회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에 꾸준히 소홀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화로 모스크바 외 지역 빈곤이 심화되자 브루프와 야코블레프는 이를 푸틴이 군대 징집 자원을 확보하려는 의도적 결정이라 봅니다. 현실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런 격차가 사실 수년간 존재하며 누적돼 왔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이 문제들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푸틴 체제입니다. 불을 상층부에 집중하고 나머지 러시아는 방치하는 것입니다. 기업가들의 러시아 국가에 대한 신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푸틴이 만든 현상 유지가 더 굳어질 뿐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불타는 동안 오직 자신의 부만을 챙기는 폭군적 광인은 자신이 초래한 경제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인물이 아닙니다. 러시아에는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으며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지적한 모든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는 한 그들은 나머지 국민들을 위해 어떤 것도 개선할 동기가 없을 것입니다. 푸틴이 경제학자들에게 요구한 궁극적 해결책은 사실 푸틴 자신을 없애는 것인데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푸틴이 죽기 전까지 러시아는 회복 기미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크렘린 내부에는 상당한 공황이 감돌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얼마나 심각하게 실패하고 있는지를 두고도 큰 공황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발트해에서 수십 년 동안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제 말은 러시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바다는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생명줄로 석유를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바로 조준해서 공격했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의 발트해 석유 수송로를 타격했고 그 과정에서 푸틴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는 3일 밤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발트해의 검은 심장부가 도려내졌고 푸틴의 서기 제국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발트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 우리는 러시아 레닌그라드주에 위치한 크리시 석유 정유소로 가보겠습니다. 3월 26일 이른 아침, 우크라이나는 그 정유소를 향해 파괴적인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정유소는 러시아 원유를 연료와 윤활유 같은 석유 제품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은 미국이 이란에서 에픽 퓨리 작전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여러 차례 넘긴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란. 이 공격은 우리가 다룰 다른 공격들과 함께 푸틴에게 높은 유가로 이익을 얻으려는 그의 욕망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계속 저지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로버트 그로브디, 악명 높은 마디아버드 사령관이자 현재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수장인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드론 제재가 카리시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설명했습니다. 시베리아산 석유는 얌전히 키네프 정유소와 카리시 정유소로 들어가고 이후 디젤 연료나 원유 형태로 트란스네프트 프리모르스크와 우스트루가 항구를 통해 운송되었습니다. 이 석유는 벙커 할아버지의 피 묻은 석유 잉여분으로 채워지고 공급되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자유를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PTAR의 도움으로 그들의 불꽃놀이 덕분에 이 과정이 조금 망가졌습니다. 브로이디는 우크라이나 공격을 조롱하며 발표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발트해 석유 정제소 중 하나에 마비를 일으켰다고 농담을 이어갔고 러시아가 불을 끄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일으킨 혼란을 수습하는 데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건 너무 약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며 최근 푸틴의 발트해 석유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으로 카리시 정유소의 주요 원유 처리 설비 일부가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원유 정제가 완전히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설비가 불타면 휘발유와 디젤 생산이 불가합니다. 푸틴에게 이것은 러시아가 더 이상 이곳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의 병사들에게 보내는 석유 기반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의미이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판매하던 제품도 생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처리 설비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정유소의 저장 탱크 2곳도 타격했습니다. 가공 준비 중인 원유와 출하 대기 정지 제품도 카리시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도 예상됩니다. 실제 피해 규모는 현재 평가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잔해가 모든 원인이라는 러시아의 전형적인 주장에 대한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레닌그라드 당국이 카리시 부지 곳곳에서 불을 끄느라 너무 바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카리시에서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 정유소는 러시아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카리시는 단순한 정유소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수개월간 러시아 정유소를 타격해 푸틴의 석유 이익을 제한해 왔습니다. 카리시는 다릅니다. 이곳은 러시아가 수십 년간 만든 발트해 석유 체계의 핵심 축이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도 우크라이나 공격 보고서에서 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카리시 시설은 하루에 4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정제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디젤, 휘발유, 경유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중 경질 연료유는 러시아가 고객들에게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이제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더 많은 정보를 전합니다. 카리시에 위치한 크넴프 정유소는 러시아 연방에서 가장 큰 정유시설 3곳 중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유소는 매년 2천만에서 2,1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중요한 정유소일 뿐만 아니라 카리시는 러시아 전체 정제 용량의 6%를 차지하며 러시아 군대와 국민이 사용하는 연료도 생산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에게는 최악의 시기에 바로 그 정유소를 타격한 것입니다. 에픽 퓨리 작전으로 유가가 치솟자 푸틴은 카리시 정유소 덕분에 러시아가 수십억 달러를 벌길 기대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 독재자에게 이미 큰 타격이지만 카리시에서의 문제는 러시아에 새로 생긴 여러 문제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뒤엔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발트 전역을 타격 중입니다. 카리시에서 일어난 일은 며칠 동안 이어진 일련의 공격 중 가장 최근의 일일 뿐이며 이 모든 공격은 러시아의 발트해 석유 작전을 해체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3일 연속으로 우크라이나 드론이 때로는 1000km, 즉 620마일이 넘는 거리를 날아가 발트 지역의 주요 목표물을 반복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소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수출 허브, 터미널, 그리고 러시아가 자국의 검은금을 해외로 내보내고 탐욕스러운 구매자들의 손에 넘기기 위해 의존하는 거의 모든 시설을 타격해왔습니다. 프리모르스크, 우스탈루가 등 발트해에 연한 러시아 주요 항구들이 3일간 공격받았습니다.
이 두 항구를 합치면 2025년 한 해에만 4,970만 톤의 석유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또한 엄청난 물량만 봐도 러시아의 더러운 석유 자금 수십억 달러가 이 두 항구를 통해서만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두 항구 모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카리시 정유소를 파괴한 것처럼 강하게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프리모르스크는 세 곳 중 처음으로 공격당한 목표였습니다. 3월 23일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이 새벽 시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에 위치한 이 항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4시까지 지역 주지사인 알렉산드르 도로텐코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연료 저장 탱크를 손상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드로즈덴코는 전체 피해 규모를 숨겼습니다. 3월 26일까지 내부자는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프리모르스크의 저장 탱크 5개 또는 6개가 파괴되었고 그로 인해 약 200km, 즉 120마일이 넘는 거대한 연기 기둥이 러시아로 뻗어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항구 자체가 불타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공중에 퍼지는 연기를 보며 우크라이나 드론이 다시 한번 공격에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 우크라이나는 다시 한번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3월 25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우스탈루가 항구를 목표로 삼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드론들은 3월 24일 저녁부터 3월 25일까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000km를 이동했습니다. 결국 우스트루가에서 강력한 공격을 가해 최소 10차례의 폭발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하늘에는 멀리 떨어진 주민들도 볼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빛이 퍼졌습니다. 이번에도 드로즈덴코가 러시아를 대신해 공격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건을 경미한 발화라고 했습니다. 또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드론 56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드론 잔해 주장과 다릅니다. 그 점은 드로즈덴코에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장 보고와 위성사진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 경미한 발화에서 발생한 불길은 100m, 즉 320피트 이상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3월 28일 기준으로 5밤 연속으로 우스트루가를 4번 타격했다고도 지적합니다. 우스트루가 석유 적재 부두가 파괴됐습니다. 기술 트레슬과 저장 탱크에도 손상이 발견되어 이번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우스트루가를 계속해서 공격해왔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발트해 석유 산업을 위해 구축한 모든 것을 파괴해왔습니다. 여기서 반복된 공격은 중대한 수위 상승이며 푸틴을 완전히 허를 찔렀습니다. 러시아 발트해 석유 인프라의 핵심을 사흘 연속 3번 공격에 성공한 것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미 그 정도 규모와 범위의 공격이라면 우크라이나의 탁월한 계획과 러시아의 완전히 부실한 방공망이 결합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스트루가는 일주일도 안 되어 4번이나 공격을 받았고 프리모르스크도 닷새 만에 3번의 강력한 타격을 입었다고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에너지 분석가 보리스 아론슈타인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석유 및 석유 제품 수출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조직적인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같은 전문가가 덧붙이길 공격의 신중함, 규모, 방향, 그리고 실행 시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전쟁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이런 사례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 크림반도 페오도시아 항구에서 이전에 해냈던 일을 재현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우크라이나의 2차례 공격 이후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가 그 항구를 다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말이죠. 페오도시아 공격은 푸틴의 불법 합병, 크림반도 통제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제 발트해 지역의 이번 공격들은 푸틴의 전쟁 수행 능력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만약 이런 인사이트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셔서 저희 영상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푸틴은 지난 한 주 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주요 발트해 석유 항구 2곳을 파괴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정유소가 불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유소는 두 항구에 석유를 공급합니다. 물론 그 항구들이 불타지 않았다면요. 푸틴이 자신만의 은신처에서 겁에 질려 숨어있는 동안 러시아의 발트해 석유 사업 전체가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우크라이나가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한 그 항구들은 매일 약 100만 배럴의 석유를 적재하고 수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석유로 하루에 약 7억 6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제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3월 초 노보로스크에서 드론 공격 이후 비슷한 복구 작업이 필요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발트해의 두 항구를 복구하는데 2주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 유조선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그달 말이 되어서였습니다. 이 복구 일정은 우크라이나가 항구와 정유시설이 남는 게 없을 때까지 계속 거듭 타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세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그럴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약 일주일 만에 러시아의 발트해 석유 인프라를 반복적으로 성공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이는 프리모르스크, 우스트루가, 카리슈에서 러시아의 방공망이 손상되었거나 충분하지 않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우크라이나가 일주일간의 공격으로 입힌 피해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23 미디어에 따르면 3월 22일 프리모르스크와 우스트루가 항구에는 유조선 18척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시작하기 전날입니다. 참고로 그 수치는 러시아 전체 석유 항구 용량을 합친 것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는 이 발트해 생명선이 푸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우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 두 항구가 몇 주 동안 폐쇄되면 러시아 전체 석유 사업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3월 22일에는 이미 러시아의 주요 흑해 석유 항구인 노보로시스크에 유조선이 한 척도 도착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러시아에 남은 것은 북극 지역의 몇몇 항구와 태평양 지역의 몇몇 항구뿐인데 이들 항구는 석유 수출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아서 많은 석유가 발트해를 통해 흘러나갑니다. 이제 러시아의 석유 생산 업체들은 피해를 입은 발트해 항구에서 제품을 옮기기 위해 이미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일프라이스.com은 우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의 손실로 러시아 전체 석유 수출 능력의 약 40%가 즉시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파이프라인 운영이 시작됐고 트랜스냅트는 석유를 다른 항구로 돌리려 하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석유는 북극, 태평양 항구로 가거나 저장시설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항구들은 러시아 발트해 항구에서 수백, 아니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저장시설에 들어가면 석유는 움직이지 않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흑해에서 몇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노보로시스크가 이제 막 재가동돼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 항구가 다시 열리더라도 러시아가 수출 속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흑해의 노보로시스크입니다. 그곳은 발트해 항구보다 우크라이나의 더 큰 표적입니다. 따라서 그곳으로 석유와 유조선을 보내는 건 사실상 우크라이나 드론의 노보로시스크 재공격을 초대하는 셈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석유를 국내에서만 돌게 했고 이는 석유가 팔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석유가 팔리지 않으면 러시아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는 이란에서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된 이후 약 7억 6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우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가 멈추면 수치는 3억 400만 달러나 줄어듭니다. 앞서 말한 수출의 40%가 맞다면 그렇고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일프라이스.com은 또한 마비된 두 발트해 항구가 러시아 해상 석유 거래의 6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항구가 폐쇄되어 있는 동안 하루 7억 6천만 달러 중 4억 5천만 달러 이상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수치가 맞든 푸틴은 이제 러시아 석유 산업에 생긴 수억 달러 규모의 구멍을 감당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그런 일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발트해는 러시아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어서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로를 통해 이동하는 석유의 양만이 러시아에게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그런 면에서 정말 천재적이었습니다. 우선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는 발트해 항구를 공격해 터미널을 파괴하고 저장 시설을 제거했습니다. 카리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드론이 내륙 깊숙이 진입해 항구 물자 공급 시설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리시를 비롯해 러시아 서부의 다른 지역 그리고 프리모르스크와 우스탈루가에 대한 추가 공격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다층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매우 뛰어난 이유는 발트해가 러시아가 대부분의 석유 수익을 올리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 바다는 러시아가 지배해야 하는 곳인데 그 이유는 이곳이 러시아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들로 가장 효율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 연구소는 이미 1958년 9월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의 잘전기 이후로 러시아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발트해는 러시아에게 전부입니다. 이곳은 점점 더 막혀가는 생명줄입니다. 나토 회원국이 늘어나며 이 수로를 나토의 호수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항구에 날아드는 제재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 1월 sanctions. 러시아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이후 발트해가 러시아에게 더욱 중요한 생명줄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곳은 유럽 내에서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 사정권 밖이라 러시아의 가장 안전한 석유 수출 경로입니다. 크게 항구들은 그렇지 않았고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그 바다에 있는 러시아 해군 시설이 점차 약화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발테에는 안전했습니다. 그곳은 러시아에게 신성한 곳이었고 제재를 받은 석유를 효율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출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발테의 항구와 정유시설에 대한 일주일간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한때 매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생명줄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발테를 항해하는 그림자 선단 선박을 굳이 겨냥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하고 있듯이 항구와 정유시설을 파괴하면 그림자 선단이 애초에 발테에 있을 이유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게 석유와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둘 다 대단히 중요하지만 푸틴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는 러시아의 지도자에게 2026년의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의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을 저지했던 2022년의 우크라이나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난 4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우스트루가와 브리모르스크 그리고 이제 하리시까지 이어진 장거리 드론 공격은 그저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중심 타격 작전은 점점 더 깊숙해지고 있고 드론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이 전쟁을 시작한 이후로 의존해왔고 특히 3월에 큰 수익을 올렸던 발테의 생명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생명줄이 불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돈 1억 달러를 매 24시간마다 잔인하게 없애버리는 일을 해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불씨를 지폈습니다. 푸틴의 광기 어린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탱해주던 한 산업에 지옥이 내려앉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상태를 유지하면 푸틴이 침공 자금을 몇 년 동안 댈 수 있느냐가 아니라 몇 달 동안 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인 악명 높은 로베르트 브로브디가 4월 18일 텔레그램 게시글에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하루에 1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인 시스템 부대와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다른 부대들이 적의 석유 인프라를 타격한 결과입니다. 브로브디는 이렇게 외치며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정유소부터 저장소, 수출 터미널까지 러시아 석유 산업의 모든 측면을 체계적으로 타격하는 방식은 치명적입니다. 푸틴이 크렘린의 전쟁 자금에 현금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일련의 공격으로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수출량은 하루에 88만 배럴이나 줄었습니다. 현재 오랄산 원유의 시세로 계산하면 브로브디가 언급한 손실액인 1억 달러에 달합니다. 브로브디는 적의 석유와 물류 시스템이 점차 끊김없는 수출 능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이미 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부대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석유가 많이 불타면서 러시아는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러시아가 판매하려는 석유를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정거리 밖에 있거나 이미 드론의 직격으로 불타고 있지 않은 수출 터미널을 찾아 나라 곳곳으로 돌려보내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러시아 석유 수입에 영향을 줍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공격하지 않은 항구를 찾아도 석유를 옮기는데 며칠이나 몇 주가 걸립니다. 지연은 국경 전역에서 발생하며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다른 나라로 가야 할 러시아 석유가 러시아 영토 안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구매자들은 점점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약 2달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산업을 집요하게 타격한 결과입니다. 브로브디 성명 관련 보도에서 유로베이 프레스는 투합시 정유소를 다뤘고 우크라이나가 4월 16일 공격해 큰 화재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깊게 뻗어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노보로시스크에서 우크라이나가 셰스카리스 석유터미널을 공격해 러시아는 석유를 투합시로 오해해야 했습니다. 방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셨죠? 러시아가 움직일 때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다음으로 석유 수출에 쓰려는 곳을 또 드론으로 타격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정말 훌륭합니다. 러시아 전쟁을 지탱하는 산업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시범입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여러 항구와 석유 시설을 이미 공격했습니다. 3월 31일까지 BBC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발트해 석유 터미널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리모르스크와 우스트루가 이 두 곳은 러시아 석유 수출의 42%를 차지하는데 3월 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이 중요한 항구들을 다시 가동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항구들에 있는 일부 시설들은 며칠 동안 불에 탔고 러시아가 겨우 불을 진압하자마자 또 다른 드론들이 목표물을 공격해 러시아는 계속해서 문제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전 공격들 동안 석유 저장 탱크들도 불에 탔습니다. 우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에서 각각 최소 8개씩, 그리고 레닌그라드 지역에 위치한 카리시 정유소에서도 2개가 불탔습니다. 러시아는 2026년 초 우크라이나의 석유 공격이 대부분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발트해 항구들이 불타기 시작한 뒤 우크라이나는 범위를 계속 확장해왔습니다. 투합시와 노보로시스크 공격은 이미 언급한 예시로 두 공격 모두 발트해 공격 이후 발생했습니다. 후자의 경우 흑해 지역 석유 인프라가 파괴되어 러시아는 유럽 내 어떤 항구에서도 석유를 반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4월 18일 브로브디가 하루 1억 달러라는 수치를 공개했고 그날 또 추가 공격이 있었습니다. 키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4월 18일 밤 4곳의 주요 석유 시설이 공격당했습니다. 여기에는 레닌그라드주의 또 다른 석유 터미널, 사마라주 정유소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티오레츠크 석유 펌핑 스테이션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는 4월 18일 우크라이나 드론 258대 요격만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석유 시설을 또다시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더해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드는 도중에 또 다른 공격이 보도됐습니다. 투합시가 4월 20일에 다시 공격을 받았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투합시 항구의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설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첫 번째 투합시 공격으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이미 150명 이상의 소방관과 긴급구조대가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석유 시설을 계속 공격 중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날아다니는 제재가 실제 작동하는 모습이며 이런 공격 시기엔 우연이 없습니다. 미국이 2월 말에 이란을 상대로 에피퓨리 작전을 시작했을 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대응했습니다. 푸틴은 기뻐하며 손을 비볐습니다. 그 해협은 전 세계 석유 흐름의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푸틴 입장에선 걸프국가 석유 감소로 가격이 오르고 그 결과 러시아가 이득을 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4월 7일까지 러시아산 원유 브랜드인 유랄 원유의 가격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며칠 만에 서방의 제재에도 러시아산 석유 가격 인하 노력이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제재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는 지금까지 2번 해제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4월 17일에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가 다시 발효되기 전까지 30일 동안 석유를 계속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러시아가 석유를 팔 수 있게 해 이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가격 충격을 완화하려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것이 미국이 최악의 순간에 러시아에 석유 생명줄을 다시 준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응해 왔으며 러시아가 석유 제재 해제로 이득을 보면 계속 그 석유 시설을 타격할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팔 석유가 없으면 제재는 의미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으로 하루에 1억 달러, 한 달에 약 30억 달러가 타버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석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 따위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공중 제재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보여준 놀라운 수준의 협력은 이 모든 과정에서 두드러진 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국가 주요 정보국, 특수작전부대, 무인 시스템 부대와 협력하여 광범위한 작전을 수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러시아 내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러시아가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해결책은 거의 즉시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서부터 러시아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타오르는 석유와 수출 붕괴도 심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러시아가 하루 1억 달러 손실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푸틴은 러시아 석유 수익이 최고치를 기록해 세수 대박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경제 위기 때문에 그 돈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만으로 러시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러시아는 경제적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편협한 시각 때문에 발생한 재정적 난관의 미로에 러시아는 갇혀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의 뜻대로라면 러시아가 벌어들이는 모든 세금 수입은 우크라이나에 쓰였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돈이 전쟁에 쓰이고 있고 이것이 러시아를 나쁜 재정적 결정의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순환은 단순합니다. 러시아는 돈을 벌고 그 돈을 전쟁 장비에 씁니다. 그리고 그 장비는 파괴됩니다. 러시아는 투자에 대한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하고 그 후 더 많은 돈이 전쟁 기계에 투입됩니다. 결국에는 무언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영원히 계속 흐를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
국가 운영 자금까지 소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식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에 국내 총생산, 즉 GDP의 7.5%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16조 루블, 즉 약 213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2026년의 지출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러시아 GDP의 6.3%, 즉 약 1980억 달러만이 전쟁기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푸틴의 침공이 5년째인 지금도 여전히 막대한 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가 2026년 말까지 푸틴의 전쟁에 1조 달러 이상을 쓸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공식 수치는 러시아가 공개하려는 군사 지출에 관한 것이며 실제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월에 디펜스24는 독일 연방정보국, 즉 BND가 러시아의 실제 군사 지출이 러시아가 세계나 자국민에게 밝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BND에 따르면 실제로 러시아의 지출은 공식적으로 밝힌 것보다 최대 66%더 많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러시아가 공식 지출로 집계된 7.5%가 아니라 GDP의 10%를 군사에 할당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연방 편입 비전을 위해 국가 예산 최대 50%를 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푸틴은 이것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설령 러시아가 어떻게든 우크라이나에서 이긴다 해도 우크라이나가 그 일부가 될 러시아 자체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숨겨진 군사 비용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감추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출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원병들에게 이때만 해도 지급하는 막대한 보너스의 상당수는 거의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보너스는 지역 예산에서 나오며 공식 군인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2022년 2월 크렘린이 도입한 법률 덕분에 가능해진 예산 외 부채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요 은행의 전쟁 관련 대출이 국가 통제하에 있어 크렘린은 전쟁에 유리한 기업에 우대 대출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만약 러시아에서 군사 장비를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려는 기업가라면 그 공장을 만들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대중에게 숨겨진 전쟁 지출입니다. 러시아 은행들을 기억하세요. 이 은행들이 러시아 경제 재앙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판매에서 하루 1억 달러를 빼앗고 있다는 점으로 귀결됩니다. 석유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입니다. 공식적이든 아니든 푸틴이 침공에 쏟아붓고 있는 수천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은 크렘린이 석유 판매에 세금을 부과해서 얻는 수익에서 나옵니다. 푸틴이 한 일은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는 한 해만 존재할 수 있는 군사 경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고 우크라이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익 감소와 사상 최고 수준의 군사 지출이 결합되면서 러시아는 국가적으로 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이 점점 더 가난해지는 나라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푸틴은 전쟁 기계에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에는 되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 전쟁 기계에 쏟아붓는 돈은 모두 비생산적 결과만 낳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러시아가 만든 탱크들은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내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영은행들이 전쟁 기업을 우대하기 때문입니다. 석유를 제외하면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이 사실상 없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다 주던 무기도 이제는 수출 대신 우크라이나에서 소모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무기 산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로 보내기 위해 제작되고 있는 장비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다른 나라에 판매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러시아의 무기를 사려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러시아가 압도할 것으로 예상됐던 나라와 4년 넘게 싸운 결과 러시아 군대가 허울뿐인 호랑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러시아의 장비 중 너무 많은 것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의 전쟁 산업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블라디미르 푸틴은 블라지아 석유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이용하려 하고 우크라이나가 잘 차단하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횡재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미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불안한 휴전이 이루어져 있고 에피퓨리 작전이 종료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그 결과로 유가가 하락하게 되고 이는 우리가 이미 언급한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러시아의 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 중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가격에 석유를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유가가 다시 하락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수출 터미널을 공격하면
러시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를 타격하는 것이 옳다는 더 많은 이유가 필요하다면 앞서 언급한 러시아 은행들을 보면 됩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산업에 의존하고 있고 푸틴이 러시아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출하는 데서 한눈을 팔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은행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1월 말경 2026년 러시아 은행에 어려움이 올 초기 신호를 받았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러시아 은행들이 수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지점을 폐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에 러시아에서는 1,700개의 은행 지점이 폐쇄되었는데 이는 2024년에 폐쇄된 지점 수보다 3.6배나 많은 수치였습니다. 현재 러시아에는 22,300개의 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3만 개였습니다. 현재 크렘린 내부에는 이런 폐쇄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러시아 은행들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지점들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선진국 전역에서 이미 봤던 것으로 겉보기에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수천 명의 러시아인들이 자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시기에 일자리를 잃고 있지만 푸틴은 그런 것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은행에서 또 다른 일이 발생해 사람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2025년 지점 폐쇄는 크렘린이 러시아 전역 인터넷을 단속하기 전 발생했습니다. 4월 3일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러시아 은행들이 큰 서비스 중단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온라인 접속을 적극적으로 막는 상황에서 온라인 모델 전환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매체는 서비스 중단이 러시아 주요 은행 일부의 모바일 뱅킹 앱, ATM 인출, 결제, 이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 기업들에게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현금 결제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메두사 보도에 따르면 4월 15일 이후로 어떤 러시아 은행도 러시아 내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여권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은행들이 운영되도록 돕는 또 다른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복구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면 크렘린이 러시아 은행을 일부러 마비시키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푸틴의 전쟁 지출과 러시아 은행들의 장애 및 폐쇄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런 기업들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라우다에 따르면 러시아의 각 사업 부문에서 연체된 외상 매출금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4월 17일까지 연체 외상 매출금이 1,000억 달러로 26%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가 은행에 어떤 의미일지 아시겠나요? 러시아 기업들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급 사슬이 끊기고 러시아 기업들은 받아야 할 수입이 없으면 은행에 진 빚을 갚을 수 없게 됩니다. 러시아 기업들은 은행 채무가 여전히 높아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으며 이는 재앙적인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더 이상 갚지 못하면 러시아 은행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장애와 폐쇄는 이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계속 날아다닙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수출을 겨냥한 작전은 분명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석유를 수출할 수 없게 되면 크렘린은 침공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공격 뒤에는 위기의 러시아 경제가 있습니다. 군사비 지출이 통제 불능으로 치솟았고 크렘린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푸틴의 잘못된 결정으로 자기들의 마을과 도시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실제 지출 규모를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크렘린이 전쟁에 자금을 계속 투입해 예정보다 수출 제품 생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사람부터 러시아의 대기업까지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은행들이 미지급 부채와 크렘린의 인터넷 단속으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화약고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그 화약고가 푸틴에게 되돌아와 터질 때까지 심층 타격 압박을 계속 가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두 개 뚜렷한 전장이 있다. 첫 번째는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소모전으로 수십만 명의 병력이 1,000마일에 걸친 긴 전선에서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전으로 양측이 매일 밤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으로 서로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의 끊임없는 폭격은 지상에서의 진전과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2025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쟁 기계의 핵심을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제공권은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어느 쪽도 느리고 피비린내 나는 소모전 이상의 병력이나 자원을 가진 것 같지 않습니다. 최고로 봐도 현재의 진격 속도라면 어느 쪽도 영토적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려면 수년 아니면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공중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2022년 이후로 돈바스, 크림반도, 헤르손, 자포리자주의 점령지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부 깊숙한 곳까지 목표물을 타격해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초여름에 그들은 속도를 크게 높였고 주요 목표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군사시설이나 군산복합체 내의 시설들, 예를 들어 군사 장비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웹사이트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서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총 132개의 군사시설 이 공격을 받았으며 이 중 91건은 군수산업단지 시설, 25건은 명백한 군사시설, 16건은 비행장이었습니다. 이는 3일마다 한 번씩 주요 군사 목표에 대한 성공적인 타격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6월 1일에 실시된 스파이더웹 작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수십 대의 드론을 러시아로 밀반입해 특별히 설계된 발사 차량에 장착했습니다. 그 트럭들은 러시아 전략 핵폭격기 함대가 주둔한 주요 러시아 공군기지 근처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인들을 완전히 기습했습니다. 폭격기들은 최근 만료된 뉴스타트 조약에 따라 위성 감시에 노출될 수 있는 야외에 보호 없이 주차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모두 폭격기를 위성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두도록 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쯤 최소한 투폴레프 95 폭격기 7대와 22M3 폭격기 2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고 수송기와 조기 경보기도 몇 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총 4곳의 공군기지가 성공적으로 타격됐습니다. 이르쿠츠크주에 위치한 벨라야 공군기지, 무르만스크주에 위치한 올레냐 공군기지, 랴잔주에 위치한 야길레보 공군기지, 그리고 같은 이름을 가진 주에 위치한 이바노보 공군기지가 그 대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또 다른 중요한 공군기지는 아디기아 공화국에 위치한 칸스카야 공군기지였습니다. 이 러시아 항공우주군 즉 VKS의 주요 후방 물류 거점은 12월 28일 밤사이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것은 공군기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년 내내 러시아의 군사장비를 생산하는 시설들도 표적으로 삼았고 그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예를 들어 5월 28일에는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와 정보기관 즉 SBU가 모스크바주 두부나에 있는 크론슈타트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오리온, 이노브데트, 그롬, 헬리오스 드론 등 여러 무인기를 생산하는 이 크론슈타트 공장은 현재 온갖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러시아 무인기 생산 체인에서 매우 중요한 거점입니다. 같은 날 밤 같은 도시에서 SBU 부대는 또한 라도가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이 공장은 KH-101, KH-555, KH-69, KH-59MK와 같은 순항미사일을 생산하는 곳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기적으로 공격할 때 사용하는 미사일들입니다. 러시아 군산복합체, 특히 모스크바 지역에 있어서는 유난히 불타오르는 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무인 항공기 부대도 러시아군이 널리 사용하는 마이크로 전자 부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앙스트람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이후 7월 26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스타브로폴시에 있는 시그널 공장의 두 건물을 타격해 손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공장은 레이더, 무선 항법, 원격 제어 무선 장비 등 전자전 장비를 생산하는 러시아의 주요 업체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으로 공격받은 두 번째 주요 표적은 물류 관련 표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변전소에 대한 30회의 공격, 물류 인프라에 대한 28회의 공격, 러시아 항구에 대한 15회의 공격이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벨고로드시는 전력 인프라에 대한 최악의 공격을 가장 많이 겪었습니다. 10월 5일에는 루치 변전소가 공격을 받아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으며 9월 28일에는 벨고로드 열병합발전소와 관련 변전소들이 공격을 받아 50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2026년 초에만 해도 최소 2차례 이상 암흑에 휩싸였으며 운수와 중앙난방 시스템도 4월이나 5월까지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브란스크 지역의 노보브리안트 변전소와 오리올의 오리올 열병합 발전소가 10월 31일 네프튠 미사일 공격을 받아 해당 지역의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스몰렌스크, 보로네시, 탐보프에서도 변전소와 기타 전력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이 기록되었습니다. 물류에 대한 공격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주로 철도 인프라에 집중했습니다. 로스토프주, 레닌그라드주, 점령된 자포리자 지역, 그리고 오리올, 보로네시, 브랜스크시에서 반복적으로 철도 노선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져 군수 및 연료열차가 탈선했고 병력과 장비 이동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11월 13일 트랜스베리아 철도에서 대규모 사보타주 작전이 벌어져 주요 물류 동맥이 일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연료와 군수물자를 실은 열차들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GUR 특수부대가 자포리자에서 OWA UAV 드론으로 이동 중인 러시아 연료 열차를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연료, 윤활유, 군사장비를 실은 열차가 로스토프주에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토크마크와 잔코이 근처에서 연료 열차가 탈선해 크림반도로의 보급이 차단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철도역과 분기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7월과 8월 사이에만 로스토프주의 남부역, 볼고그라드 지역의 수로비키노프역, 그리고 크림반도의 장코이역이 모두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전선이 손상되고 교통이 중단되었으며 군수화물 운송이 중단되고 보급로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스토프, 볼고그라드, 보로네즈, 크라스노달의 견인 변전소와 닐레이 캐비닛도 공격을 받아 자동 정지와 광범위한 철도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항구에 대한 공격의 경우 주로 연료 저장소와 석유 수출 시설을 목표로 했으며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과 해군, 육상 작전에 중요한 흑해와 아조프해의 항구에 집중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공격은 연말에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당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조프해의 템유크 항구에 있는 석유 제품 탱크를 타격한 사건이었습니다. 남부 템유크 항구에서 2개의 대형 연료 저장고에 불이 붙어 약 2,000평방피트의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6주 전에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크라스노다르 지방 근처 노보로시스크 항구의 석유 저장소와 민간 선박이 손상되어 러시아 최대 흑해 석유 터미널에서의 석유 수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타격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목표 중 3번째 범주입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여러 면에서 최우선이었고 가장 큰 결과를 낳았습니다. 2025년 유나이티드 24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 시설을 88회, 석유 저장 시설을 28회, 가스 인프라를 6회 타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게스탄에 있는 마호치칼라 정유소는 10월 21일 밤에 공격을 받아 러시아 카스피 소함대에 연료를 공급하는 가공시설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에는 최소 3곳의 정유소가 다양한 지역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야핍스키 정유소, 연간 625만 톤의 대형 정유소, 볼고그라드주의 우로유빈스크 석유 저장소, 그리고 야로슬라불주의 슬라브네프 야노스 정유소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테메류크 연료 저장소 공격과 함께 우크라이나는 크리스마스 당일에 로스토프주의 노보슈쿠틴스크 정유소도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군사심장부에 단검을 더욱 깊숙이 찔러넣은 다른 공격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대담한 공격이자 장기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바다에서 러시아 유조선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이 유조선들은 러시아의 이른바 그림자 선단의 일부로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운송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최소 11척의 그림자 선단 유조선, 이 드론 공격이나 원인 불명의 외부 폭발로 인해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SBU는 이들 공격 중 4건에 대해 자신들이 책임이 있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공격에 대해서는 명확히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해상 원유 수출 수익에 상당한 타격을 줄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조선 공격은 실제로 2024년 12월 말에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와 연관된 회사가 소유한 화물선 우르사 메이저가 여러 차례의 폭발 후 지중해에서 침몰한 사건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공격은 2025년 초 겨울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원유 운반선 시차모는 1월 중순 터키의 세안 항구 근처에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레이스베림은 2월 초 리비아 해안에서 공격당했습니다.
시주어든 2월 15일 이탈리아의 사보나 항구에서 공격을 받았고 코알라호는 발테의 러시아 우슬라가 항구에 정박 중 폭발로 인해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서 폭발의 원인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소 불분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이 아마도 림펫기뢰라고 불리는 소형 폭발물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림펫기뢰는 강력한 자석으로 선체에 부착되는 작은 폭약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해군 드론 역량을 빠르게 강화했고 이 드론들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6월에는 그리스에서 관리하는 원유 운반선 빌라무라호가 리비아 해안에서 폭발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선박은 1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있었고 수리를 위해 남부 그리스로 예인되어야 했습니다. 2주 후인 7월 6일 역시 그리스에서 관리하는 에코 위저드호 유조선이 10분 간격으로 2차례 폭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이스탄불에 본사를 둔 베식타스 쉬핑이 관리하는 파나마 국적의 유조선 머신호가 세네갈 해안에서 4차례 외부 폭발에 의해 손상을 입었습니다. 다카르 근처에 정박해 있던 중이었습니다. 폭발로 인해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조난 신호가 발신되었으며 긴급 대응과 함께 모든 선원이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에 대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지 않았고 해군 당국도 해상 드론이 관련됐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직후에 일어난 일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해군의 드론, 특히 새로운 시베이비 해상 드론이 유력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11월에 우크라이나 SBU는 시베이비를 공개적으로 배치해 러시아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11월 28일과 12월 10일에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한 공격으로 흑해에 있던 그림자 선단 유조선 3척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공격 이후 12월 19일에는 지중해에서 유조선을 대상으로 한 공중 드론 공격이 이어졌는데 이는 이번 전쟁에서 처음으로 상선을 노린 명백한 의도적 공격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을 합치면 2025년에 우크라이나에 의해 완전히 작전 불능 상태가 되었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섀도우 플릿 유조선의 수는 최소 11척에 이르며 이 중 8척은 원유 운반 유조선입니다. 이제 꼼꼼하게 수집된 사실들을 분석하고 최첨단 분석으로 정리해서 저희 밀리터리 쇼에서는 매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전쟁의 세계 소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 유조선 자체의 손실은 러시아에게 상당히 큰 재정적 타격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에 속한 대부분의 유조선은 대략 15년 정도 된 노후 선박으로 추정됩니다. 하나 교체 약 5,900만 달러가 듭니다. 현재 유가 기준으로 200만 배럴이 러시아 우랄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침몰할 경우 러시아는 2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2025년 9월 러시아의 그림자 선대는 27,000 DWT가 넘는 유조선 978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총 1억 2,700만 DWT로 전 세계 유조선 선대의 약 18.5%에 해당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이에 의미 있는 타격을 입히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모든 유조선이 똑같이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유조선의 대부분은 연간 여러 차례 러시아 항구에 입항하는 소수의 유조선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키이우 경제대학에서는 이들을 러시아 그림자 선대의 핵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그 평가가 정확하다면 지난 1년 동안 손상되거나 무력화된 유조선은 전체 선대의 최대 10%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이 러시아에 미친 여파는 끝나지 않습니다. 보험 시장은 이 공격에 강하게 반응했으며 흑해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보험료는 12월 초에 최대 300%까지 상승했고 1월에는 다시 2배로 올랐습니다. 흑해를 통한 러시아 해상 원유 수출은 30%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터키 최대 유조선 운항사 중 하나인 베식타스 쉬핑은 우크라이나의 제재를 받은 머르신호와 여러 선박을 포함해 머르신호 공격 이후 더 이상 러시아 화물을 운송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이유로 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가 석유를 수출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이러한 공격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전 SBU 국장 바실 말류크가 유명하게 키네틱 제재라고 불렀던 것으로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굶주리게 하기 위해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나오는 수익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수출 수익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 미국 상원의원 존 맥케인은 2014년 러시아를 국가로 위장한 주유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래학자 유발 노아 하라리, 미국 하원 의원 데니 핵, 그리고 전 EU 외교정책 대표 조셉 보렐과 같은 다른 인사들도 이 개념을 확장하여 러시아를 핵무기를 가진 주유소 혹은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묘사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러시아 국가 수입의 최대 절반이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점점 더 경제를 다각화함에 따라 그 비중은 수년 동안 꾸준히 그리고 크게 감소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석유와 가스 수입이 11조 1천억 루블, 약 1203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연방 예산의 30%를 차지합니다. 이는 10여 년 만에 60% 감소한 수치입니다.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2025년 국방 예산은 13조 5천억 루블, 현재 환율로 약 1,77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내부 보안이나 기밀 항목과 같은 더 넓은 범주를 포함하면 일부 추정에 따르면 전체 군사 및 안보 지출은 16조 8천억 루블, 약 2,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렇게 확장된 정의에 따르면 2024년에 군사 지출이 거의 70%를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지출이라면 러시아의 석유 수입만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분명히 감당할 수 없으며 정부의 재원은 석유와 가스 수입이 아니라 국내 과세와 확대된 수출 기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한 러시아 석유 수입의 손실이 빠르게 누적되면서 자금 조달원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보험 중개사 마인츠의 부총괄 이브게니 보로비코프에 따르면 2025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 석유 부문은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13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석유 및 가스 시설의 직접적인 재정적 피해는 1,000억 루블, 즉 약 13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손실된 수익과 간접적인 영향까지 합치면 총 비용은 1조 루블, 즉 오늘 환율로 약 131억 달러에 달합니다. 컨설팅 회사 아르고스는 러시아 정유소로의 원유 파이프라인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여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2025년 러시아 정유소는 2억 2,834만 톤의 원유를 받았으며 이는 2024년보다 1.6% 감소한 수치입니다. 국내 정유 총 생산량은 1.7% 감소하여 2억 6,230만 톤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보험사들은 테러 및 사보타주 위험 부문에서 청구 건수가 급증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2026년 2월 러시아의 금융 전문 웹사이트 코미산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문에서의 보험금 지급액이 징수된 전체 보험료를 초과했습니다. 알렉세이 코톨리안스키 사글세어 보험사 및 기업 인수 책임자는 이 사실을 확인하며 관련 보험 포트폴리오의 손해율이 10배로 증가했고 보험료가 더 이상 지급액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중개사 리마인드는 사고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했으며 정유소 한 곳이 공격당할 때마다 평균 손실액이 500만, 1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물리적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공중전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수많은 제재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이 러시아를 점점 더 전쟁 자금을 조달할 수 없고 러시아 국민과 금융 엘리트들에게 전쟁 지속을 정당화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공중전에 두 나라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며 러시아의 보복 공격이 우크라이나에 끼치는 피해를 살펴보면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훨씬 더 복잡한 논리적 비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러시아의 야간 폭격 규모가 우크라이나보다 꾸준히 몇 배씩 더 컸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그 강도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여름철에 러시아 석유 인프라를 공격해 일시적으로 휘발유 부족 사태와 석유 수출 금지, 여러 지역에서 주유소 대기 행렬을 초래한 데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러시아는 장거리 공격에서 약 2,400발의 미사일, 과 10만 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양측 모두 90% 이상의 요격률을 꾸준히 주장해왔으며 이는 1년에 약 1만 대의 러시아 장거리 드론과 240발의 미사일, 이 목표물에 명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와 비교해 매우 충격적입니다. 러시아가 더 큰 나라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훨씬 더 많은 타격을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인구가 3배나 많고 광활한 영토에 인프라가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크라이나가 의미 있고 지속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가한 타격 결과에 대한 엄격한 검열 때문에 러시아가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인프라와 군산 복합체에 수백 차례의 타격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드론 제조가 러시아의 공격을 두려워해 극비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반면에 크론슈타트와 알라베르가 같은 러시아 드론 공장들은 우크라이나 드론 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대놓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피해는 아직까지 추측의 대상이지만 러시아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에 가해지는 인도주의적 재앙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온이 섭씨 영하 10도 이하로 자주 떨어지는 한겨울 한가운데에서 이런 상황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까지 우크라이나의 가용 발전 용량은 33.7기가와트에서 약 14기가와트로 떨어졌으며 이는 침공 이전 수준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열발전소의 90%가 파괴되고 수력발전 시설의 50%가 손상되었으며 40%는 완전히 파괴된 것이 포함됩니다. 에너지 부문의 장기 재건 필요 비용은 680억 달러로 추산되며 야간 공습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기, 난방,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는 하수도 시스템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대부분의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키이우 주민 600명 이상, 즉 약 5명 중 1명이 비탈리 클리치코 시장의 겨울철 도시 탈출 요청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전력 공급 일정이 몇 주째 전국적으로 이어지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하루 4시간 전기가 들어오면 운이 좋은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유지하고 최소한의 편안함을 누리며 사는 것조차 매우 힘든 일임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수백만 도시 주민들이 며칠씩 난방 없이 지내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건물에서는 오수가 배관 속에서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고양이 모래를 사용하는 등 비상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스니안스키 구 행정청의 막심 부크마토프가 최근에 솔직하게 밝힌 것처럼 이는 불쾌하고 굴욕적이며 유럽답지 않은 일입니다. 구멍을 파고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비닐봉지와 고양이 모래를 사용하는 것. 하지만 살아남아야 합니다. 볼로시에보르에서는 파이프가 터져 창밖으로 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정전 항의 시위가 늘어나고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의 댓글을 보면 점점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장거리 공격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과연 제정신인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아마 벨고로드를 제외하면 우크라이나인들이 겪는 것만큼 공중전의 영향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배운 것이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결코 도전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역경 앞에서도 일어섭니다. 우크라이나는 여러 번 기대를 뛰어넘고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을 극복하며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말 우크라이나는 다시 한번 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3번 연속으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작전을 기획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국경에서 거의 1000km, 즉 620마일 떨어진 곳에서 크렘린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일부를 불태우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3월 2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주요 석유 수출항인 프리모르스크 항구를 타격했는데 이곳은 발트해에 위치해 있으며 레닌그라드 지역에 있고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와도 가깝고 핀란드와의 국제 국경과도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원유와 석유 제품을 러시아에서 수출하는데 중요한 허브인 프리모르스크는 크렘린의 이른바 그림자 선단이 자주 정박하는 주요 정박지입니다. 이 선박들은 사적으로 소유된 유조선들로 국제 규정을 무시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배럴의 제재 대상 석유를 몰래 운송하며 모스크바의 불법이지만 상당한 수익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모르스크는 또한 발트해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종착점으로 하루에 약 100만 배럴의 처리 용량을 자랑합니다.
이곳에는 언제든지 막대한 양의 석유가 저장되어 있으며 18개의 대형 저장소가 각각 최대 5만 톤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곳은 러시아 석유 산업의 엄청나게 중요한 장소로 매년 수천만 톤에 달하는 원유와 석유 제품을 실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의 우선 공격 대상이 되었고 그들은 러시아 석유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2025년 9월에 처음으로 프리모르스크 항구를 공격해 며칠 동안 운영을 중단시켰지만 2026년 3월의 공격은 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밤사이 지역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고했으며 지역 주지사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는 항구의 연료 저장 탱크 중 하나가 손상되어 불이 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위성 사진을 통해 피해를 입은 것이 저장 탱크 하나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장 탱크 최소 8기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화재가 현장 전체로 번지면서 소방대원들은 며칠 동안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현장에서 공유된 사진과 영상에는 불길이 치솟고 두꺼운 검은 연기 기둥이 항구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격이 있었던 같은 밤 러시아 방공군은 60대가 넘는 우크라이나 공격 드론을 요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드론이 크렘린의 방어망을 뚫고 우크라이나를 벗어나 수백 마일을 러시아 영토를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월 25일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또 다른 러시아 석유 항구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레닌그라드 지역 북서부에 위치한 우츠루가가 목표였습니다. 프리모르스크와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항구는 하루에 약 70만 배럴의 석유를 처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또한 연간 최대 45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처리하고 수백만 톤의 액화 천연가스, LNG와 액화 석유가스, LPG들을 생산하는 등 상당한 생산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바로 그런 유형의 장소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을 여러 차례 타격했으며 2024년 1월에 큰 공격이 있었고 같은 해 8월에도 또 한 번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2026년 3월의 공격은 이 시설에 대한 세 번째 타격이 되었고 규모도 컸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최소 10차례의 폭발음 이 지역 전체에 울려 퍼졌다고 전했으며 화재 진압대가 현장 전체를 휩쓰는 맹렬한 불길을 진압하기 위해 신속히 출동했습니다. 드로즈덴코 주지사는 또다시 공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피해를 축소하려 했지만 이후 몇 시간 동안 거대한 화재와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은 모습이 담긴 사진과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이 피해의 전모를 드러냈습니다. 정보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3척의 유조선과 연료 저장 탱크, 3개의 저반 시설,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 기업 노보테크가 소유 운영하는 시설들이 손상되었습니다. 터미널은 며칠 동안 봉쇄되고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재개된 이후에도 최대 가동률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필요한 수리가 완료되는데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항구에서는 단 하루만 운영이 중단되어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불가능해 보였던 두 번의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수백 마일에 달하는 러시아 영공을 드론으로 통과해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에 불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시 그 일을 해내려 했습니다. 3월 26일 밤새 우크라이나의 드론 부대는 다시 작전에 나서 러시아의 석유 기반 시설을 또 한 번 대규모로 타격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쿠리시 석유 6위 합성 정유소, 즉 키네프 정유소로 이곳 역시 레닌그라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멀지 않은 곳 키이우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에너지 기업 중 하나가 소유한 이 정유소는 연간 최대 2천만 톤의 석유를 정제할 수 있어 처리 용량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정유소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연료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서 사용되고 다른 나라에 판매되는 다양한 석유 화학 제품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크렘린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줍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가 넘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 지역까지 성공적으로 도달해 이곳의 핵심 인프라와 충돌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 주지사 드로즈덴코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공격 사실과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산업지대의 일부 피해만 확인했으며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드로즈덴코는 아무도 진실을 모르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곧 소셜미디어에 현지 목격자들의 보고가 이어졌고 많은 이들이 현장에서 맹렬한 불길과 두꺼운 연기가 치솟는 것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연료 저장 탱크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정유소의 위성사진 역시 그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해냈습니다. 3번의 공격이 모두 성공했고 모두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목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아마도 가장 놀라운 부분은 러시아가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반칙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러시아 공식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을 포함한 나토 국가들과 협력했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 지역을 그렇게 멀리까지 탐지되거나 격추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론이 다른 경로를 따라 비행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들어간 뒤 북쪽으로 리투아니아를 거쳐 나머지 발트 국가들을 지나 핀란드만 가장자리를 따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 영공을 수백 마일이나 비행하면서 수많은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을 피해 크렘린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석유 인프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자신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중 하나이며 자국의 방공 시스템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중 최고라는 생각으로 버텨왔습니다. 러시아의 영토는 침투할 수 없고 인프라는 너무나 철저하게 보호되어 있어서 그 근처에 접근하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우며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신화를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러시아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성공적으로 정밀 타격을 가하면서 러시아의 선전을 무너뜨리고 모스크바 군대가 그렇게 강하고 우월하다는 생각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닌그라드 지역에서 발생한 드론 공격에 관해서는 크렘린의 주장에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론들이 이동한 정확한 경로에 대한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밀리터리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분석해드립니다.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의 여러 정유소와 수출 항구에 대한 공격이 있은 직후 러시아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갔을 경로를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널리 공유되었지만 이후 오픈소스 정보 분석가 드론 본버가 X에서 완전히 반박했습니다. 3월 26일 게시글 해서 드론 본버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런 공격을 위해 나토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고 이 이론을 반박하는 수많은 증거가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 본버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영토 한 곳에서 포착될 때마다 거의 항상 인접 지역에서 공습 경보가 발령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월 말 바로 그날 밤들에는 우크라이나와 레닌그라드 지역 사이에 위치한 모든 지역에서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도에는 브란스크, 스몰렌스크 등과 같은 곳을 거쳐 프리모르스크와 우추루가 항구 그리고 키네프 정유소까지 드론이 이동한 경로를 따라 한 지역시 차례로 공습 경보가 나타나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드론 본버는 3월 23일, 25일, 26일 세 날짜마다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한 러시아 공식 소식통들이 수십 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보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3일에는 드로스덴코 주지사가 50대가 넘는 드론이 격추됐다고 보고했습니다. 3월 25일에는 러시아 방공망에 의해 33대의 드론이 추가로 격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월 26일 키네프 공장이 공격당했을 때 러시아 소식통들은 21대의 드론이 추가로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드론 본버는 일부 드론이 러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지만 증거는 러시아가 부인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명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상황은 정말 우습기까지 합니다. 전국에 경보가 울리고 방공망이 가동되며 수백 대 드론이 격추됐자지만 드론이 러시아 상공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리는 러시아 선전의 강점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론 본버만 이 치명적인 공격 이후 신뢰를 되찾으려는 러시아의 필사적인 시도에 반격한 유일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는 또한 발트해 국가들이 자국 영토와 영공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인프라를 공격하는 데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나토 국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트비아 국방부는 크렘린의 거짓말에 맞서기 위해 명확하게 표현된 성명을 발표하며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트비아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도 우크라이나의 테러 반격 계획 및 실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국방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 러시아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발트해 연안의 러시아 인프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반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국방부는 러시아가 나토를 불신하게 만들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또다시 발트 3국을 상대로 허위 정보 캠페인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이 흥미로운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몇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큰 성공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키이우 군대가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내기 위해 겉보기에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역경을 이겨낸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 모든 중요한 지표에서 열세에 놓인 약자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같은 수준의 군사 경험이나 지출도 없었고 상대방이 보유한 막대한 군대와 수많은 탱크, 전투기, 기타 군사 장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너무나 뚜렷해서 가장 낙관적인 군사 분석가들조차 키이우가 몇 주 안에 함락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많은 이들은 러시아 전쟁 기계의 압도적인 힘과 강도에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거나 패배를 인정하기는커녕 우크라이나 군대는 앞에 놓인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맞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참호를 파고 자신들의 땅을 방어했으며 반격을 시작해 하나씩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듭해서 회의론자들의 의심을 깨뜨렸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해냈으며 적에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러시아보다 훨씬 작은 나라이고 자원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상대를 능가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될수록 우크라이나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에서 우크라이나가 루안스크와 하르키우 같은 지역의 전선에서 자국 영토를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본토에 엄청난 영향력과 파괴력을 가진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 몇 번의 공격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점점 더 늘려 2025년에는 더 많은 공격을 감행했고 2026년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연일 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레닌그라드 지역의 항구와 정유소 같은 고가치 목표 여러 곳을 폭파시키고 있습니다. 이곳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멀리 있거나 방어가 잘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키이우 군대는 계속 이곳들을 공격할 방법을 찾고 있고 그 결과 러시아는 수리비 부담이 커지고 경제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비대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서로 별개의 공격 3차례를 감행했고 각각에서도 인상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것은 크렘린의 키이우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전쟁이 길어질수록 공격이 더욱 강해지고 더 파괴적이며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실제로 3월 30일 키이우 정유소 공격이 있은 지 며칠 후 우크라이나는 다시 러시아를 타격했으며 사마라 남서부 지역의 돌랴디시에서 연속적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주민들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5시경 총 5번 이상의 폭발음을 들었다고 보고했으며 주요 화학 공장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여러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밤 점령된 루한스크 지역에 위치한 알체프스크 제철소에서도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제철소는 한때 민간 금속 가공에 사용되었으나 러시아에 의해 군사 생산 시설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으며 크렘린 방공망은 또다시 공중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게는 레닌그라드 지역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들이 자국 영토를 방어하지 못하는 놀라운 무능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당혹스러운 사례가 되었습니다. 각 사례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여겨지는 크렘린의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상에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매달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영토적 이득은 거의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영토 내에서의 공격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길이 결국 진압되고 손상된 인프라가 재건될 수 있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유조선이나 연료 저장 시설이 불타오를 때마다 막대한 양의 석유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씩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하며 이는 결국 처리, 저장, 운송, 판매할 수 있는 석유와 기타 제품의 최대량을 줄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프리모르 항구는 거의 1,700만 톤의 석유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한편 우출루가는 거의 3,300만 톤을 처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드론이 공격했을 때 두 시설 모두 화재가 발생해 운영이 중단되었고 소방대와 구조대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급히 투입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유조선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석유도 어디로도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막대한 양의 석유가 화재로 인해 단순히 타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질서가 결국 회복되었다고 해도 항구의 운영이 크게 방해받았고 한동안 최대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전쟁으로 인해 치솟는 비용 때문에 바닥나고 있는 국가 금고에 들어오는 돈이 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 러시아가 각종 청구서를 지불하고 군인급여, 조달, 생산 등 막대한 군사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쓸 수 있는 연료도 줄어들면 해외에 일부 석유를 판매하면서도 군사 차량과 전쟁 기계의 다른 요소들을 가동할 만큼 충분한 연료를 확보하는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 것도 러시아에게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요컨대 상황은 러시아에게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것입니다. 키예프가 러시아 석유 인프라를 공격하는 전체 목적은 크렘린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고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군대를 철수하고 마침내 휴전에 동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강요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면 평화의 가능성은 점차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러시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최신이자 최고의 군사 혁신 중 하나인 크렘린의 무인기를 하늘에서 바로 격추시킬 수 있는 SF 스타일의 레이저 무기에 대해 알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많은 속보, 군사 뉴스와 통찰력 있는 분석, 그리고 이와 같은 자세한 해설을 원하신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